어머니, 3살 동안 안 나가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뭐, 경찰을 부른다고? 좋게 말씀드리면 안 가시잖아요. 저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문 앞에서 발도 못 딛게 하고 심지어 경찰까지 부른다고? 여보세요, 경찰이죠? 여기 무단 침입하신 분이 계세요. 아파트 주소는? 어머니, 제가 말했죠? 이제 그만 가세요. 경찰 와서 일이 더 커지기 전에. 그래, 너네 속내를 이제 다 알겠다. 맨날 도움이 필요하거나 돈 달라 할 때만 어머니 거리고 몇 년 만에 찾아온 시어머니를 경찰까지 불러서 내쫓아?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올해 67세가 된 정명자 씨입니다. 명자 씨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누구나 궁금해했습니다. 왜 한여름에도 챙이 깊숙한 모자를 눌러쓰고 목까지 올라오는 스카프로 얼굴 절반을 가리고 다니는지 말이죠. 명자 씨가 시장에서 채소를 고르거나 은행 업무를 볼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명자 씨는 이미 그런 시선들에 익숙해져 있었죠. 30년이 넘도록 이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명자 씨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건 35세 되던 해였습니다. 당시 명자 씨는 섬유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공장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불길이 순식간에 번지는 상황에서 명자 씨는 대피하지 않고 오히려 작업장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동료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명자 씨는 연기가 자욱한 작업장에서 동료 3명을 구해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자신이 나오려던 순간 천장의 전선이 끊어지며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 불길이 명자 씨의 얼굴 왼쪽을 덮쳤죠. 병원에서 깨어난 명자 씨가 처음 거울을 본 순간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왼쪽 얼굴 전체가 울퉁불퉁한 흉터로 변해 있었거든요. 화상 치료를 받으며 몇 차례 성형수술도 시도했지만 워낙 심한 화상이라 흉터는 거의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더 큰 절망은 그 뒤에 찾아왔습니다. 사고가 난 지 2달 뒤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거였습니다. 심장마비였죠. 명자 씨는 하루아침에 과부가 되었고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던 아들 준혁이를 혼자 키워야 했습니다. 엄마 얼굴은 왜 그래? 준혁이가 처음 엄마의 얼굴을 보고 물었을 때 명자 씨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이들도 처음엔 엄마의 달라진 모습이 낯설어했지만 다행히 금세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명자 씨가 아이들과 함께 마트에 갈 때마다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아이들이 친구들과 놀 때도 다른 학부모들이 명자 씨를 보고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였죠. 그럴 때마다 명자 씨는 아이들이 상처받을까봐 걱정이었습니다. 괜찮다. 엄마가 조금 다르게 생겼을 뿐이야. 명자 씨는 그때부터 외출할 때마다 모자와 스카프로 얼굴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때문이었죠. 엄마 때문에 아이들이 놀림받는 일만은 막고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명자 씨는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차렸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도매시장에서 재료를 사오고 밤늦게까지 반찬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손님들 중에는 명자 씨의 얼굴을 보고 놀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찬 맛이 좋다고 소문이 나면서 단골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사장님, 이 무나물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드세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정성스럽게 하는 것뿐이죠. 명자 씨가 버는 돈은 모두 아이들에게 들어갔습니다. 학원비, 참고서갑, 옷값. 자신은 몇 년 된 옷을 계속 입으면서도 아이들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우려고 했습니다. 아들 준혁이는 공부를 정말 잘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고 결국 서울의 명문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은 날 명자 씨는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해줬습니다. 우리 준혁이가 이렇게 잘해줘서 엄마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대학 등록금부터 생활비까지 명자 씨는 아들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했습니다. 자신은 여전히 좁은 단칸방에서 살면서도 말이죠. 아들이 대학교 4학년이 되던 해 좋은 회사에 취직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결혼할 여자친구도 데려왔습니다.
지수라는 이름에 예쁘고 똑똑한 여자였죠. 처음 만나는 날 명자 씨는 특별히 신경 써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잘 대접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지수가 명자 씨의 얼굴을 본 순간의 표정은 명자 씨도 놓칠 수 없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움찔하며 뒤로 물러서는 모습, 그리고 이내 억지로 지은 어색한 미소. 명자 씨는 그동안 수없이 경험해봤던 반응이라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수는 인사는 했지만 내내 명자 씨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고개를 숙이고만 있었죠. 그날 이후로 지수는 명자 씨를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준혁이가 가끔 혼자 어머니를 찾아왔지만 지수는 번번이 바쁘다, 약속이 있다 라며 피했습니다. 결혼식 날에도 지수의 가족들은 명자 씨를 신기한 듯 쳐다봤습니다. 명자 씨는 그날만큼은 평소보다 스카프를 더 깊숙이 둘러쌌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에서 화제가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결혼 후 아들 부부는 서울에서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명자 씨가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집을 마련해 준 거였죠. 이제 우리 준혁이도 가정을 꾸렸으니 엄마 마음이 놓인다. 하지만 아들 부부에게서 연락이 오는 건 늘 무언가 필요할 때뿐이었습니다. 엄마, 지수가 임신했어요. 그런데 요즘 산후조리원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그래? 얼마가 드는데 그래? 요즘 비싼 데는 1,000만 원도 넘어요. 지수가 산후조리만큼은 좋은 데서 하고 싶다 해서. 나도 며느리가 좋은 데서 하면 좋겠지만 형편에 맞춰 가야 하지 않겠니? 그건 맞는 말이지만 그래도 임신하고 출산할 때 기억이 오래간다 하잖아요. 그래, 알겠다.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은행 가서 돈 붙여줄게. 감사해요, 엄마.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잘 지내셨죠? 그래, 오랜만에 연락하는구나. 네,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저희가 목돈이 좀 나갈 일이 있어서 그런데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명자 씨는 망설임 없이 돈을 보내줬습니다. 하지만 정작 명자 씨는 손주 준서도 자주 보지 못했죠. 점점 멀어져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머님,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서요. 아기가 너무 어려서 혹시나 해서. 지수는 늘 그럴듯한 이유를 댔지만 명자 씨는 은근히 자신을 밀어낸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첫 명절을 제외하고는 명절에도 아들 내외는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지수가 친정에서 명절을 보내자고 해서요. 내년에는 꼭 가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한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아들 부부는 명자 씨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돈이나 도움이 필요할 때만큼은 연락이 왔습니다. 그것도 아주 친근하게 말이죠.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너무 바빠서 연락을 못 드렸네요. 사는 게 참 뭐라고. 이렇게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네요. 지수는 그럴 때만큼은 다정한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명자 씨와 함께 쇼핑을 하며 이것저것 사달라고 했고, 명자 씨는 그런 며느리가 기특해서 지갑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걸 다 얻고 나면 지수는 또다시 연락을 끊었습니다. 명자 씨는 그런 며느리의 태도가 서운했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던가요. 그래도 자식은 자식이지. 명자 씨는 좁은 단칸방에서 혼자 저녁을 먹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벽에 붙어 있는 손주 준서의 사진을 보면서 말이죠. 아들이 보내준 사진이 전부였지만 명자 씨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명자 씨는 오늘도 새벽 일찍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스카프로 얼굴을 가린 채로 말이죠.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명자 씨를 찾아왔습니다. 며느리가 직접 온 건 정말 오랜만이었죠. 며느리 지수는 평소와 달리 화장을 진하게 하고 비싼 브랜드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수는 평소보다 훨씬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명자 씨는 며느리가 이렇게 다정하게 대하는 게 어색하면서도 반가웠습니다. 아이고, 지수야. 오랜만이구나.
안 그래도 너네들 요즘 뭐하고 지내나 잘 살고는 있는 건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나저나 준서는? 준서는 많이 컸겠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여기 사진 한번 보실래요? 아이고, 애들은 금방 쑥쑥 큰다니까. 밖에서 보면 못 알아보겠네. 미남이네, 미남이야. 준서도 데리고 같이 오지 그랬어? 그게 오늘은 저희가 좀 할 말이 있어서 와서요. 다음에 데리고 올게요. 며느리 지수는 잠시 아들과 눈빛을 주고받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준서 학교 문제인데요. 지금 다니는 학교가 아무래도 좀 수준이 떨어져서요. 아들 준혁이가 거들었습니다. 엄마, 준서가 워낙 똑똑한 아이라 지금 학교로는 한계가 있어요. 좋은 학군으로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아서요. 명자 씨는 속으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역시 돈 이야기였구나 싶었죠. 얼마나 필요한데 그래? 저번에 해준 집 빼고 다시 들어가면 안 되는 거니? 지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휴, 어머님도 참. 그 정도로는 택도 없죠, 어머님. 시장에서만 계셔서 그런가 요즘 물정 참 모르신다. 그게 그렇게 많이 필요하니? 어머니, 요즘 집값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이것도 정말 최소한이에요. 준서 미래를 생각하면 꼭 필요한 투자라고 생각해요. 지수는 마치 당연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휴대폰을 꺼내 부동산 앱을 보여줬죠. 여기 보세요. 이 정도 동네가 되어야 준서가 좋은 친구들과 어울리며 공부할 수 있어요. 명자 씨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손주를 위한 일이긴 하지만 너무 큰 돈이었어요. 엄마, 이번만 도와주시면 정말 마지막이에요. 앞으로는 저희끼리 잘 살아갈 테니까요. 아들의 말에 명자 씨는 더욱 망설여졌습니다. 지금까지 몇 번이나 들었던 마지막이라는 말이었거든요. 준혁아, 엄마도 나이가 많아서 앞으로 벌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될지. 어머니, 지수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준서는 어머니에게 유일한 손자잖아요. 그 아이 미래가 달린 일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그러면서 지수는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저도 정말 어머니께 이런 부탁드리기 싫어요. 하지만 준서를 생각하면 명자 씨는 결국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알겠다. 내가 한번 방법을 찾아봐서 도와줄게. 정말요? 어머니, 감사해요. 지수는 갑자기 밝아지며 명자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고마워하는 것 같았어요. 이튿날 월요일 명자 씨는 은행에 가서 평생 모은 돈을 먼저 인출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어요. 돈을 받은 아들과 며느리는 연신 고마워했습니다. 며느리는 명자 씨를 꼭 안아주기까지 했죠. 어머니, 이제부터는 정말 자주 찾아뵐게요. 준서도 꼭 데려와서 어머니께 인사드리게 할게요. 그리고 어머니 생신 때도 꼭 챙기겠어요. 지금까지 소홀했던 거 정말 죄송해요. 명자 씨는 그런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조금은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이제 정말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날이 명자 씨가 아들 부부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명자 씨는 아들에게 안부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혁아, 이사는 잘했니? 준서는 새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고. 하지만 아들의 대답은 시큰둥했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바쁘니까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전화를 끊은 후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명자 씨가 몇 번 더 전화를 걸어봤지만 아들은 받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자 씨는 시장에서 일하면서도 자꾸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아들이나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나 하고 말이죠.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요즘 왜 이렇게 우울해 보여요? 단골 손님이 물어봤지만 명자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 이야기를 꺼내기가 부끄러웠거든요. 3개월째 명자 씨는 참다 못해 아들 집 근처까지 가봤습니다.
하지만 정작 초인종을 누르지는 못하고 그냥 돌아왔어요. 며느리가 싫어할 게 뻔했거든요. 시장의 다른 상인들은 명자 씨의 속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명자 씨, 자식들한테 너무 많이 주면 안 돼요. 고마운 줄을 모르게 된다니까요. 맞아요. 가끔은 서운하다고 표현도 해야죠. 마음속으론 서운하고 화가 났지만 그래도 자식들을 원망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7개월이 지나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자 씨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웃는 일도 거의 없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명자 씨는 우연히 아들의 SNS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새 집에서 찍은 가족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넓고 깔끔한 거실, 비싼 가구들, 그리고 환하게 웃고 있는 손주 준서의 모습까지. 명자 씨는 그 글들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잘 살고 있는 건 다행이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연락조차 하지 않는다는 게 서운했거든요. 특히 손주 준서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보니 더욱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날 밤 명자 씨는 오랜만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혁아, 엄마야. 준서 사진 봤는데 정말 많이 컸구나. 아, 네. 그렇게 빨리 크더라고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데 언제 한번 만날 수 있을까? 아들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바빠서요. 준서도 학원 다니고 하니까 시간이 없고. 나중에 여유 생기면 연락드릴게요. 그래도 명절은 이제 얼마 안 남았잖니? 명절도 지수 친정에서 보내기로 했어요. 죄송해요, 엄마. 명자 씨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그래, 알겠다. 몸조리 잘하고. 전화를 끊은 후 명자 씨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참고 견뎌왔던 외로움과 서운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8개월 동안 명자 씨는 혼자서 명절을 보냈고 생일도 혼자 지냈습니다. 가끔 손주가 보고 싶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아들 가족이 잘 살고 있다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한계였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엔 내가 직접 가봐야겠다. 명자 씨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며느리가 싫어해도 손주만큼은 봐야겠다고 말이죠. 그 결심이 명자 씨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손주가 좋아할 만한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김치찌개에 계란말이, 멸치볶음, 그리고 준서가 어릴 때 좋아했던 호박전까지. 큰 보온 도시락 3개에 가득 담았습니다. 준서가 많이 컸을 텐데. 잘 먹고 있을까? 아들 집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지하철을 2번이나 갈아타고 버스까지 타서 도착한 아들의 아파트는 정말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명자 씨 자신이 준 돈으로 산 집이지만 들어가기가 왠지 부담스러웠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명자 씨는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며느리 지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려왔습니다. 지수야, 나다. 오랜만에 와봤어. 한동안 조용하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지수는 평상복 차림으로 나왔는데 명자 씨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왜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지수의 첫마디부터 따가웠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짜증부터 내는 모습에 명자 씨는 당황했어요. 미안하다, 지수야. 너무 오랫동안 못 봐서. 준서랑 너네들 얼굴이 보고 싶어서 그냥 왔어. 음식도 좀 해왔고. 명자 씨는 들고 온 도시락을 내보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시면 정말 곤란해요. 저희도 계획이 있다고요. 지수는 도시락을 받지도 않은 채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8개월 전 돈을 받을 때와는 정말 딴판이었죠. 잠깐 들어가서 얘기하자. 어머니, 지수가 명자 씨의 말을 딱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명자 씨의 얼굴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더욱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얼굴. 준서가 볼 때마다 많이 무서워해요. 명자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이 정서에 너무 안 좋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찾아오시는 건 삼가주세요. 지수는 마치 당연한 말을 하듯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명자 씨는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폭발하는 걸 느꼈어요. 지수야, 명자 씨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얼굴이 흉해서 너희들 보기 싫어하는 거 다 알고 있어. 너희들이 나를 피하고 이용만 할 때마다 나는 모른 척 참고 또 참았어? 알면 오시지 마셔야죠. 그렇게 눈치를 줬는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가 자식집 한 번을 못 찾아가는 게 말이 된다 생각하니? 물론 내가 연락 없이 오긴 했지만 언제 너네가 살갑게 한 번이라도 초대한 적이 있었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오늘은 그냥 돌아가 주세요. 그래, 너가 반갑게 대해줄 거라고 생각도 안 했다만 들여보내지도 않고 그냥 돌아가라고.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이웃들이 다 들어요. 그때 안쪽에서 아들 준혁이가 나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명자 씨는 아들을 보자 더욱 서러워졌습니다.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문자 보내도 답장도 없고. 그래도 자식이니까 참고 기다렸는데. 준혁이는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바빠서 그랬죠. 아시잖아요? 어머니, 정말 이해해주세요. 저희도 힘들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더 잔인한 말을 내뱉었어요. 저희도 어머니랑 가깝게 지내고 싶죠. 그런데 저희도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솔직히 어머니 그 얼굴에 난 화상 동네 사람들이 보면 뭐라 생각하겠어요. 그 말에 명자 씨는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 생각하긴? 설마 너네들 내가 창피하다 생각하니?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이 얼굴로 평생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불쾌한 시선 받으며 움츠러들어도 그래도 자식들만큼은 다를 줄 알았다. 지수는 점점 짜증이 나는 듯 말했습니다. 그럼 연락 없이 막 오시면 제가 좋아할 줄 아셨어요? 그리고 준서가 무서워하는 걸 난들 어떻게 해요? 저도 힘들다고요. 당장 돌아가 주세요. 지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아파트 복도로 다른 주민들이 하나둘 나와서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리자 지수는 더욱 다급해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지금 당장 가주세요. 이렇게 소란 피우시면 안 돼요. 지수는 결국 참다 못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좋게 말씀드리면 안 가시니까 경찰 불러야겠어요. 명자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경찰을 부른다고. 여보세요, 경찰이죠? 여기 무단 침입하신 분이 계세요. 아파트 주소는? 지수는 정말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명자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온몸이 떨렸어요. 빨리 와주세요. 무서워요. 지수는 전화를 끊고 명자 씨를 노려봤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가세요. 경찰 오기 전에. 내가 너희들한테 뭘 잘못했다고 경찰을 불러? 돈 달라고 할 때는 어머니 하더니 준혁이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가세요. 이웃들도 다 보고 있고. 지수 너도 좀 그만 진정하고. 명자 씨는 아들을 보며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10분 후 정말로 경찰이 왔습니다. 경찰관 2명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자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더욱 몰려들었어요. 신고하신 분이세요? 네, 저요. 지수는 경찰을 맞으며 말했습니다. 어떤 일인지 설명해 주세요. 이분이 저희 집에 무단 침입하려고 하셔서요. 나가달라고 해도 안 나가시고 계속 소리 지르시고. 경찰관이 명자 씨를 바라봤습니다. 명자 씨의 얼굴을 본 경찰관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르신, 이분과 어떤 관계세요? 명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 시어머니 됩니다. 시어머니시라고요? 경찰관은 지수를 다시 봤습니다. 그때 지수가 뻔뻔하게 말했어요. 죄송한데
저희 가족 아니니까 빨리 보내주세요. 명자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무서워요. 얼굴도 그렇고 자꾸 저희 아이한테 피해를 줘서. 지수는 마치 정말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명자 씨는 경찰관에게 호소했습니다. 이 사람이 제 며느리라고요? 여긴 제 아들이라고요? 어르신, 진정하세요. 경찰관이 명자 씨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명자 씨는 너무 흥분해 있었어요. 하지만 아들 준혁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아, 명자 씨의 절규 같은 외침에도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명자 씨는 정말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일단 저희와 함께 가셔서 이야기하시죠. 결국 명자 씨는 경찰에게 이끌려 아파트를 나와야 했습니다. 복도에 나와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쳐다보는 가운데 명자 씨는 비틀거리며 걸었어요. 저 사람 뭐야? 얼굴이 왜 저래? 정신 이상한 사람 아니야? 사람들의 속삭임이 명자 씨의 귀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가족 간의 문제라면 대화로 해결하시는 게 좋겠어요. 오늘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세요. 명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차가 떠나고 나서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명자 씨는 지하철에서도 버스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평소보다 더 깊게 모자를 눌러쓰고 스카프를 올려도 사람들은 여전히 쳐다봤어요. 좁은 단칸방에 도착해서 명자 씨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준비했던 도시락은 그대로 들고 와야 했어요. 아무도 받지 않은 채로 말이죠. 이대로는 도저히 못 살겠다. 명자 씨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슬픔보다 분노가 더 컸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다 준 재산 반드시 되찾아올 거야. 그날 밤 명자 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말들, 아들의 침묵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놓치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아들에게 집을 사줄 때 변호사와 함께 작성했던 서류들이 떠올랐습니다. 조건부 증여. 명자 씨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법적 절차라고 생각했던 그 서류들이 지금은 다르게 보였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명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살 수는 없다고 말이죠. 집으로 돌아온 명자 씨는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말들과 아들의 침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새벽이 되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집을 사줄 때의 일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변호사가 뭐라고 했더라. 명자 씨는 서랍을 뒤져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몇 년 전 아들 집 전세금을 마련해 줄 때 작성했던 서류들이었어요. 한 장씩 넘겨보던 명자 씨는 조건부 증여계약서라는 제목의 서류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맞아, 이거야. 당시 변호사가 설명해줬던 내용이 기억났어요.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조건을 달아서 증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증여받은 자는 증여자를 성심껏 봉양하고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을 것. 이 조건을 위반할 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다음 날 아침, 명자 씨는 처음으로 시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때 계약서를 작성해줬던 법무법인을 찾아갔어요. 변호사님 기억하세요? 몇 년 전에 조건부 증여계약서 작성해 주셨잖아요. 변호사는 명자 씨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아, 정명자 씨. 물론 기억해요. 무슨 일이신가요? 명자 씨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명자 씨, 이건 명백한 계약 위반이에요. 특히 경찰에 신고하고 가족이 아니라고 한 것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이런 사건을 자주 맡았어서 혹시나 해서 조건을 넣은 건데 다행이었네요.
일주일 후 아들 준혁이에게 증여계약 취소 통보서가 발송되었습니다. 내용 증명 우편으로 보낸 거라 받지 않을 수도 없었죠. 그로부터 사흘 뒤 명자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준혁이에요. 무슨 일이니? 갑자기? 엄마 변호사 편지가 왔는데. 이게 뭐예요? 장난이죠? 아들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장난 아니다. 거기 써진 내용 그대로야. 엄마, 그렇다고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저희 안 보고 사실 거예요? 당연하지. 앞으로 나한테 자식은 없다 생각하고 살거다. 준혁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당장 취소하세요. 우리끼리 해결해요. 하지만 명자 씨는 단호했습니다. 안 돼. 이제 법으로 해결할 거야. 한 달 후 정식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재판날 명자 씨는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와 있었는데 며느리는 명자 씨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명자 씨의 변호사가 증거들을 하나씩 제출했어요. 피고 지수 씨가 경찰에게 이분 저희 가족 아니에요라고 명시적으로 발언한 것이 확인됩니다. 판사가 서류를 보며 말하자 며느리 지수는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두 번째 재판에서는 더욱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SNS에 올린 글들이었어요. 명자 씨가 준 돈으로 좋은 곳에서 여행을 다니고 비싼 음식을 먹으면서도 정작 명자 씨에게는 연락조차 하지 않았던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돈은 받아서 잘 쓰면서 정작 준 사람은 완전히 무시한 셈이네요. 판사의 말에 아들 부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재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받은 부동산과 금전을 모두 반환하라. 명자 씨는 승소했습니다. 아들에게 줬던 집과 돈을 모두 되돌려받게 된 거였어요. 법정을 나오는 길, 아들과 며느리가 명자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며느리 지수가 눈물을 흘리며 빌었습니다. 평소 자존심이 하늘을 찔렀던 지수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저희 집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준서도 할머니가 보고 싶어요. 제발요. 그때 명자 씨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준서가 나를 보고 싶어 한다고. 얼굴 몇 번 본 것도 아닌 애가 뭐가 이쁘다고 봐달라니? 지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무서워한다며 못 보게 했으면서 이제 와서 보고 싶어 한다고. 명자 씨는 계속해서 날카롭게 말했어요. 아들 준혁이도 매달렸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다시는? 이미 늦었어. 명자 씨는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늦었어. 내 얼굴에 화상 입었던 날보다 더 아픈 건 너희들이 준 상처였어. 어머니, 너희들은 내게 더 이상 자식이 아니야. 일어나. 명자 씨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아들이 뒤에서 엄마 라고 절규했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판결 확정 후 아들 부부는 정말로 집을 잃었습니다. 며느리 지수는 친구들에게 잠시 이사한 거 라고 둘러댔지만 소문은 금세 퍼졌습니다. 지수 시어머니한테 소송당했대. 그러게 시어머니를 왜 그렇게 함부로 대했대. 돈만 받아먹고 8개월 동안 연락도 안 했다더라. 지수는 그동안 자랑했던 카페에도 나가기 어려워졌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거든요. 아들 준혁이도 회사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준혁이 어머니한테 소송당했다면서? 효도도 못하는 놈이 회사 일은 제대로 하겠어? 승진에서도 밀려났고 동료들의 시선도 차가워졌어요. 반면 명자 씨는 되찾은 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시골 마을에 예쁜 전원주택을 마련했어요. 아들이 살던 아파트보다 훨씬 더 크고 좋은 집이었습니다. 그 마을에서 명자 씨는 작은 반찬 가게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도시에서 배운 음식 솜씨로 마을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어요. 입소문이 나면서 옆 마을에서까지 사람들이 찾아왔고 매출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6개월 후 명자 씨의 가게는 지역 신문에도 소개되었습니다. 기사를 본 사람들이 더욱 많이 찾아왔고 명자 씨는 정말 유명해졌어요. 그 기사를 본 아들 부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은 좁은 투룸에서 쪼들리며 살고 있는데 명자 씨는 오히려 더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저렇게 잘 살고 있네. 준혁이는 신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때는 시골 총구석이라고 무시했던 곳에서 명자 씨는 새로운 인생을 꽃피우고 있었어요. 며느리 지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터넷에서 명자 씨 이야기를 본 사람들의 댓글들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와, 이런 시어머니를 어떻게 버려? 며느리가 정말 개념 없네. 8개월 동안 연락도 안 하고 경찰까지 부르다니. 이런 아들 며느리 있으면 뭐해? 명자 씨가 잘하셨어요. 온라인에서도 명자 씨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1년 후 명자 씨는 시골 전원주택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모자도 쓰지 않고 스카프도 두르지 않은 채로 창밖 석양을 바라보면서 말이에요. 이제는 정말 내 인생을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어. 명자 씨는 조용히 혼잣말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아도 돼. 같은 시간 서울의 좁은 투룸에서 아들 부부는 배달 음식으로 저녁을 때우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명자 씨가 해준 음식을 당연하게 여겼지만 이제는 그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어요. 명자 씨에게서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아들 부부가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명자 씨에게 했던 바로 그 일을 이제 명자 씨가 그들에게 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명자 씨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웃들과 진심으로 어울리며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혈연은 아니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배려하는 새로운 관계들이었어요. 명자 씨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시선도 무서워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미안해하지 않는 당당한 삶.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진정으로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이었습니다.